네, 77번입니다. 이제 부동산 금융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1번 차입자의 신용 상태는 위험도와 관계가 되나?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돈을 빌리면 대출기관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크니까 높은 이자를 적용합니다. 담보 물건의 성격 및 상태는 위험도와 관계가 없다 돼 있는데 담보로 제공하는 만약에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위험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면 위험도가 크니까 그만큼 높은 이자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관계가 있답니다. 없다 그래서 X. 2번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자를 위한 대출은 한꺼번에 집 사라고 돈을 빌려줘 놓고 일시불로 융자가 되고 그리고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단계별 상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등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택 개발자를 위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사업 비용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단계별 융자고 다 지은 상태에서 걔 분양하고 한꺼번에 돈을 갚더라. 일시불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자,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융은 융자와 상환이 반대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둘이. 그 다음 3번.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상환 기간이 길수록 자금 수요자의 매기 상환 부담이 커지므로 여러분 1억을 빌렸는데 10년에 걸쳐서 매년 갚으면 1,000만 원, 20년에 걸쳐서 매년 갚으면 500만 원. 그래서 상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좀 더 잘게 썰어서 상환할 수 있는 바 매개 상환 부담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 4번.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높을 때 그럼 시장에서 지금 돈을 빌릴 때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싸게 빌린 돈을 갚는다? 비싸게 빌려서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X. 5번. 대출자는 만기 전 변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콜방어 기능을 활용하거나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더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콜방어 2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콜방어 3글자 MBB, CMO. CMO에서는 장기 트렌치의 경우에 한정해서 그 다음 78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주와 사업 자체를 분리시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업주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고 특수목적회사 SPC 하나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수익을 먼저 사업주에게 배당해 주는 게 아니라 이익 배분하는 게 아니라 최후에 다 사업비용 떨구고 금융기관에게 이자까지 다 지불하고 남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1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적 담보 또는 사업자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을 개발해서 걔를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공급자 금융이지 수요자 금융이 아닙니다. 수요자 금융이라고 해서 X. 이거 문제로 쫙 나오면 얘를 그냥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주의를 해 두십시오. 1번 X. 2번. 원리금 상환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므로 사업의 수익성이 단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면 이 사업의 미래 수익 자체가 전체적으로 크지 않을 거니까 이거 믿고 돈 빌려줄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수익이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발생하는 미래 사업일 때 얘를 미래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겁니다. 단기적이 지금 틀린 겁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나 해외 건설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건 맞고 그래서 2번 X. 3번. 사업이 망할 경우에는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사업주에게 소구할 수 없다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제한적인 소구 금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업주는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분 부담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꼭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3번 5, 그 다음 4번 사업의 수익성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용도가 높은 사업자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용도가 낮은 사람도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도
그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성만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발생한다면 걔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PF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X, 5번. 다양한 사업 주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분산이 가능하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의해 최대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해관계 조정 절차가 길게 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빨리 단축된다, 길게 연장돼 버릴 수 있다, 연장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감수하는 위험이 일반 기업 금융보다 더 크니까 그 위험을 줄이고자 보증,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5번 최대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그래서 X. 그 다음 79번. 노후에 기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는답니다. 그럼 이 주택이 연금을 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주택연금이지 않습니까? 주택연금이 모기지론의 반대 흐름이다. 그래서 얘를 영모기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모기지론. 그래서 일정 기간 또는 사후에 주택의 소유권을 금융회사에 이전시키는 금융상품은 영모기지론이더라. 그럼 주택연금 부분에서는 이 주택을 예를 들어 5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여기서 연금을 받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연금을 받아 쓴다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커집니까, 여러분? 빚이 느는 겁니다. 당연히 빚이 느는 거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에서는 목돈을 빌려놓고 걔를 갚아나가니까 이제 대출 잔금은 점점 주는데 얘는 대출 잔금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역모기지론. 그렇게 받아나간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돌아가셨다면 그때 그 주택을 처분했더니 받은 금액은 3억이고 회수해야 될 원리금이 만약에 4억이라면 부족한 1억만큼을 상속인들에게 여러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받아 쓰신 돈은 원리금 합쳐서 4억인데 주택을 팔아봤더니 5억 가치가 나갔다면 그 남는 1억만큼을 HF공사가 꿀꺽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속인에게 상속해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금융상품은 영모기지론, 주택연금이었습니다. 4번. 그 다음 80번.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였습니다. 얘를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 감수할수록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커졌습니다. 그럼 1번. 개발 계획 단계, 착공 단계, 완공 단계의 순서로 위험이 더 크다. 그래서 개발 계획 단계에서는 아예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 계획 단계에서 만약에 그 개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수요자가 산다면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크다. 위험을 크게 감수한 반면에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커야 되니까 더 싸게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대신 착공 단계에 들어가면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도 작아지고 더 비싸게 줘야 되고, 완공 단계에서는 감수하는 위험이 거의 없고 그 대신 수익도 작아야 되니까 더 비싸게 주고 산답니다. 그 내용이 되더라. 그래서 개발 계획 단계, 착공 단계, 완공 단계의 순서로 계획 단계가 가장 위험이 크고 수익도 크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그 다음 2번. 지분형, 혼합형, 채권형의 순서로 수익이 크다.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섞은 거 혼합 투자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감수하는 위험이 크고 수익도 제일 크더라. 그 순서. 그 다음 3번. 개발업자의 위험은 100% 완공 후 분양 시 가장 크므로 분양가가 가장 크다. 개발업자가 100% 다 완공한 상태에서 분양을 한다면 짓는 기간 동안의 위험을 다 개발업자 혼자 감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수한 위험의 크기가 크니까 누리고자 하는 수익도 커야 된다. 그래서 싸게 분양가를 책정한다. 비싸게 분양가가 가장 높게 책정됩니다. 5. 그 다음 4번. 선분양은 개발업자 입장에선 이미 주택 건설 전에 팔아치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발업자의 위험이 가장 작고 후분양은 다 지은 상태에서 분양하니까 개발업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더 큰 겁니다. 그네요. 4번 5. 그 다음 5번. 부동산 담보대출이 신용담보대출보다 은행이 감수하는 위험이 작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은 부동산은 난 이 세상이 싫어요 그러면서 자폭할 수 없다. 그 다음 부동산 들고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겁니다. 인간 담보대출보다는. 그래서 신용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사람은 도망 다닐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은행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성이 높아서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번 O, 그 다음 6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반 기업 금융보다 이자율이 높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감수해야 되는 위험의 크기가 더 큰 건 신용이나 물적 담보 제공받은 일반 기업 금융보다 사업 자체 미래 수익성만을 담보로 제공받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더 감수하는 위험이 크더라. 그래서 적용되는 이자율이 더 크더라. 그래서 PF 방식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안정된 미래 수익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이자 수입이 더 큰 장점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답니다. 그 내용. 그래서 6번 O, 그 다음 81번.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D는 만 마이너스 CP이고 공곡선은 S는 2000 플러스 CP일 때 부동산 시장에서의 균형가격과 균형량은 얼마입니까? 아울러 최고 가격을 300으로 설정했다면 시장에서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 문제를 풀 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P는 P대로 모으고 숫자는 숫자대로 모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마이너스 띄고 모아주면 됩니다. P는. 그러면 얘 마이너스 CP 플러스 CP니까 더하면 20P. P끼리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는 만에서 2000. 큰 것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다? 8000이 되다. 그럼 P는 얼마입니까 지금? 400. 균형 가격은 400으로 바로 튀어나온 겁니다. 여기서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20P 8400 이렇게 나왔더라. 그럼 400을 어디에다 집어넣든지 균형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럼 400을 집어넣어 보면 4000 플러스 6000이니까 이때 균형 거래량은 6000이 되더라. 그럼 이쪽으로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얘 400 집어넣으면 4000이 되더라. 만에서 4000을 빼면 6000. 당연히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그게 균형 거래량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집어넣어도 되더라. 그럼 지금 균형 가격 400, 균형량 6000입니다. 그럼 지금 몇 번? 1, 2, 3번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채택해야 되는데 이때 또 하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균형 가격 400일 때 최고 가격을 300으로 설정했답니다. 그럼 균형 가격을 만약에 안 구했다면 그냥 무조건 최고 가격제에서는 최고 가격을 그냥 P 대신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300을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 300을 대입시켜 본다. 그럼 만에서 3000을 빼면 얘는 7000, 수요량은 7000입니다. 그럼 2000에 3000을 더하면 얘는 5000이 된다. 얼마만큼 더 많습니까? 수요가 2000만큼 더 많다. 초과 수요 2000이더라는 겁니다. 초과 수요 2000. 그래서 지금 초과 수요가 얼마만큼 발생하는데 2000만큼 발생하는데 초과 수요가 2000. 근데 지금 낮게 형성했으니까 초과 수요 2000이 발생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초과 수요가 1000이니까 얘 틀린 겁니다. 그리고 초과 공급 아니니까 얘도 틀린 겁니다. 근데 얘는 암시장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했네. 지금 낮은 수준을 옳게 규제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암시장 형성되고 음성적인 비용이 출현한다. 그 내용. 높은 수준을 규제하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분명히 초과 수요를 찾아야 되는데 초과 수요가 없고 암시장 형성으로 지금 3번을 맞는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답니다.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자, 최고 가격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면 된다? 대입시키자. P 대신에. 그래서 나온 게 초과 수요면 옳게 규제했구나. 낮은 수준으로. 그래서 초과 수요가 답이더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한 번 더 꼬아서 초과 수요 2000인데 초과 수요 1000으로 함정을 파놓고 암시장 형성을 답으로 체크하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 82번. 차입자의 5차년도에 원금과 이자액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저당 원금은
100만 원이랍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저당 상수는 12%. 저당 이자율은 10%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보십시오. 저당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나옵니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나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자와 원리금 중에, 원금 플러스 이자 중에 뭐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갚아야 될 금액이 저당 상수가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당 상수의 수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봤더니 상환 방법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랍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럼 이 문제에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도 못 쓰는, 쓸데가 없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당 상수. 저당 상수는 이제 쓸데가 없는 겁니다. 저당 상수는 언제 씁니까, 여러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쓰더라. 근데 지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원금 균등 상환액을 구하는데 얘 100만 원을 10번에 걸쳐서 나눠 갚으니까 그냥 나눠버리면 됩니다. 10으로. 그러면 원금액은 얼마가 된다? 원금 균등액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됐다. 그럼 지금 보기 중에서 2번과 5번을 지워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게 몇 차년도에 이자를 계산하랍니까, 여러분? 5차년도? 그럼 5차년도에도 원금 상환분은 당연히 10만 원입니다. 그럼 5차년도의 이자액의 계산은 4번 상환된 겁니까, 여러분? 5차년도면 4차년도까지 원금을 상환했을 거 아닙니까? 4번에 걸쳐서. 그래서 지금 5차년도라는 걸 확인하신 순간 아, 4번 상환된 잔금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상환됐구나. 그럼 10만 원씩 4번이니까 40만 원이 상환된 겁니다. 전체 얼마 중에? 100 중에. 그럼 60만 원이 잔금일 겁니다. 여기에 이자율 얼마를 10% 0.1을 곱하면 얘가 6만 원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될 겁니다. 3번. 이게 만약에 9차년도면 몇 번 상환된 겁니까, 여러분? 8번. 그럼 10 곱하기 8은 80만 원. 100에서 80을 빼면 20만 원. 20만 원에 곱하기 0.1을 해주면 되더라는 겁니다. 기억을 반드시 꼭 해두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균등액을 계산하는 문제는 너무 쉽다. 그냥 나눠주면 되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하는 방법도 너무 쉽다. 저당 상수만 곱하거나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꼭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리금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자를 별도로 계산해서 더하도록 하는 문제를 내는 거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금액이 얼마인지 문제로 내는 겁니다. 비교해 두십시오. 그 다음 83번.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0.5이고 소득 탄력성은 0.2가 된다. 임대료가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요량이 3% 증가했다면 소득이 얼마만큼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가격 탄력성은 어디에 곱하고? 가격에. 그럼 임대료 탄력성은 임대료에 곱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 탄력성은 어디에 곱하면 된다? 소득에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료 탄력성이 얼마니까 0.5니까 임대료 부분을 곱해 주면 됩니다. 임대료가 얼마 변했다? 10%. 그럼 10%를 여기다 곱해 주면 됩니다. 10%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5%.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료가 10% 상승됐으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수요의 법칙에 따라 얘는 감소하는 거다. 5%만큼 감소가 돼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5% 지금 5% 감소가 돼야 되는데 수요량이 3% 증가로 끝났답니다. 최종적으로 3% 증가로 끝났다더라. 그러면 이 사이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긴 겁니까? 여기 X가 있다면 X는 플러스 8%다. 8%만큼 증가됐으니까 5%가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로 8%만큼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3% 증가로 끝났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8%만큼 변화하려면 소득이 얼마만큼 변화해야 되느냐 알아보면 되는데 소득이 지금 얼마랍니까? 탄력성이 0.2.
그래서 얘 기억하시는 방법,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거 절대 공식이 있었는데 수요량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이렇게 곱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내용대로 들어가 보면 수요량 8%입니다. 플러스 8%가 돼야 된다. 그럼 소득은 지금 모릅니다. 근데 소득 탄력성이 얼마랍니까? 0.2? 그럼 0.2로 나눠주면 된다. 나누면 40% 증가가 되더라는 겁니다. 40% 증가. 비교를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정확하게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추정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가 왠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가 대상 부동산의 시장 임대료는 월에 1억 원이랍니다. 1억 원. 1억 원. 그 다음 공실 및 불량업체 충당금. 가능조소득의 5%만큼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소득이 1,000만 원만큼 발생한다. 영업경비는 유효조소득의 40%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종합환원이율은 10%다 이렇게 문제로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이었다? 수익률분의 수익. 그래서 환원율분의 순수익 이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이때 순수익은 조순전후 중에 순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 빼서 순영업소득을 집어넣어 줘야 되고 얘는 종합자본 환원율로 문제 줄 가능성이 높더라. 그럼 문제에서는 얼마로 그냥 줬습니까? 지금 얘를 10%로? 그럼 얘는 0.1인 게 바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문제는 결국 순영업소득까지를 계산하는 문제다. 네,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순영업소득만 계산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가공기, 조순전후, 경조세에서 순까지만 계산하면 되니까 영업경비랍니다. 여기까지 딱 적어놓고 우린 지금 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연간 수입으로 따지니까 평가 대상 부동산의 시장 임대료가 월에 1억이랍니다. 그럼 1년은 12개월이니까 1억에 곱하기 12를 곱해서 얘가 12억이 나온다는 걸 당연히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실 및 불량업체 충당금은 가능조소득 12억에 지금 얼마만큼 발생한다? 5%만큼. 그럼 0.05를 곱하면 12 곱하기 0.05를 하면 얘 6이 나온답니다. 그럼 얘는 6천만 원이겠네. 그 다음 기타 소득 부분을 이제 더해야 되는데 월에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럼 12개월이니까 12를 곱하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고로 유효한 총소득이 이제 12억 6천만 원으로 계산이 된 거고 영업경비가 지금 얼마만큼 발생이 된다고 돼 있냐면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40%만큼 발생이 된다고 돼 있는데 0.4를 곱하면 얘가 50.4가 나오게 돼 있답니다. 수치가. 그럼 얘는 5억 400만 원이 되겠다. 400만 원. 그럼 얘를 빼주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7억 5,6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금액을 순영업소득을 구한 겁니다. 7억 5,600만 원. 그럼 0.1로 나누면 얘는 한 자리를 위로 올려주면 되니까 7억에 한 자리 위로 올리면 7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56의 배열로 되어 있는 75억 6천만 원이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4번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 84번까지 정확하게 다 한번 풀어본 겁니다. 고생이 많으셨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이론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두시고 문제풀이 부분에서 조금씩 그냥 반복하시면서 틀린 내용들만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약간 생소한 내용도 문제풀이를 할 땐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는 조금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되십니까? 네. 이제 비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긴 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끝까지 남은 기간 동안 약 이제 80일 조금 덜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만 잘 정리하시면 분명히 합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점수가 40점대가 나오고 있어도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힘내셔서 끝까지 저하고 같이 완주해 주시는 겁니다. 합격증 분명히 받으실 수 있답니다. 접수 기간인 거 아실 겁니다. 빨리 접수하시고 저도 이미 접수를 끝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다음번 또 특강 때 찾아뵙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